안녕하십니까. 자유헌정TV 한 주간의 핫이슈 유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특위의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패널로 참석했던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국장을 역임하신 김희영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정길대 회장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에 참석하면서 두 분 발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 서울이 그 1인당 합계 출산율이 0.64명이고 또 부산은 0.75명입니다. 1년에 가임기 여성이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정말 머지않아 몇십 년 후면 정말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선 공약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여성가족 정책 쪽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정책을 가장 많이 폈던, 그래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데 큰 공을 세우신 김희영 국장님께서 재임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죠.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정책을 아직 만들지도 않을 때 부산이 앞서가는 보육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는데 당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서 관련 좀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출산율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출산율은 곧 나라의 존립마저 이태롭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국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펴서 전국에서 최고의 대통령 기관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촘촘한 보육이라 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출산 장려 기금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외치고 싶은 게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정책이란 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마침 이 출산율에 먼저 제가 이 저출산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이 가장 이래 큰 게 보면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취업난이라든지 또 주거 불안이라든지 비혼 만원의 증가라든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육에 대한 부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지자체별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예,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 금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통일적으로 해보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만 원을 첫째 아이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정말 굉장히 별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인데 저는 인구의 절벽을 앞에 두고 그래도 다른 사업들보다도 우선순위를 인구의 증가에다가 둔다면은 정말 실현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첫째야 예를 들어서 일부 또 시행하는 데는 있어요. 첫째야 같은 데는 1,000만 원, 둘째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째 아이에는 3,000원, 셋째 아이는 5천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 저건 이제 출산 135 프로젝트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거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부산에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안하는 예, 제안을 하는 겁니다. 135 프로젝트. 예, 출산 135 프로젝트 해서 지원금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상은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찔끔찔끔 뭐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아이를 낳는 마음이 확 생기도록 많이 주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담을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을 해주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육아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정책이 선진국에서 보면 동거 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법정 부부처럼 똑같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차등화시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동거 가정에도 보면은 가족수당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 부부와 법적인 부부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동거를 하면 아이를 낳으면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정말 필요할. 뭐 예를 들면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런 네, 사실혼 가정에 있는 그런 사례, 아기만 나오면은 출산을 하면은 똑같은 그 부부. 법적인 부부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육아 그에 대한 정책을 다 펴고 있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육아에 대한 거를 그 인프라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도시, 농촌, 뭐 섬 다양하게 지역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 하고 있는 데에다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을 하고 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체감도를 좀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육아 친화 마을을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아이를 안 낳는 경우에도 돈을 주가면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난임 부부들은. 그래서 정말로 뭐 소득을 뭐 몇 프로 이상이라든지 해수라든지 그 의료보험도 혜택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출산을 하기 위한 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 검사비를 100%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거고요.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고 싶다 하는데 의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의료보험이 어떤 항목은 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일화해서 무조건 검사비는 무료. 그리고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은 저소득 정해주고 해수가 제한돼 있고 굉장히 이것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는 경우에는 난임 검사비도 무조건 무료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가 이제 돈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주춤주춤하고 그리고 일회에 한해서 그게 바로 또 아기가 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줘서 아기가 생길 때까지 의지만 있다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 검사비라든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전폭적으로 무료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일가정 양립 구현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제 출산 휴가를 그 산모인데는 3개월을 유급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자인데는 10일을 현재 유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률이 보면 50%밖에 되지 않고 우리 부산 같은 데는 37%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체감도를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한 달 정도 둬서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그 배우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직장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경영자청 협회에서도 그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문제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또 법정 휴가 기간을 다 사용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심지어 예전만 같으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 우려가 되어서 이제 그 휴가를 못 쓰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근데 요즘은 배우자, 특히 이제 여성이었든 남성이든 간에 남편분의 휴가도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5인 이상이나 이제 중소기업 이상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는 괜찮은데, 영세한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이런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도 이제 그림의 떡과 같은 정책이기도 하죠. 네. 우리 그 김영 전 국장님께서 정말 실제 그 보육 여성 정책 이런 부분을 실제 이제 정책을 담당했던 분이라 누구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조금 이따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국가 차원에서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말 포퓰리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정책은 남발이 되었지만 사실상 그게 그냥 몸에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하고 그 수요받는 입장에 있는 그 서비스 공급받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제 가뭄에 콩나듯 어떻게 이제 목마른 지원이죠. 사실은 아예 팍팍 지원해서 다른데 예산을 줄이고 국가에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많이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길대 어린이집 연합회 전 회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정말 많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보육, 그다음에 공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또 있고 또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 연합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치원 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이 좀 달라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을 통합하는 그런 정책이 수십 년간 시도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체감 지수 지금 이제 영유아들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폐원하는 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현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해야 될 것들 현재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모든 정책을 내세울 때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동수에 비해서 시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의 학부형님들께서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이러니까 자꾸 정부 차원에서 없다라고 해서 정부 지원 시설을 자꾸 짓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실질적인 여성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은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기존 시설이 7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특수하게 시설을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4가지의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정부는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공적 기관, 국가의 돈을 투자를 해서 짓는데 그러면 공기관과 사기관의 싸움을 붙이는 형태가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일멸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국가는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면서 기본적인 어린이집은 폐원 일보 직전인데도 자꾸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정부 지원 시설을 짓는 게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 형태의 보다는 지금 기존 시설을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주말 보육이든 야간 보육이든 시간제 보육이든 모든 시스템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정부의 지원금을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개인 시설을 잘 이용을 해서 정부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자꾸만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부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유치원 쪽에서는 무상급식을 해주겠다. 근데 어린이집은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평등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계인권선언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하며 누구든 어떤 이유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시설이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아이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정을 과연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정책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한 시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점은 자꾸만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볼 때 저희 주변에 이런 현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인원수가 약 한 75%, 70% 정도 원화를 모집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대규모 시설을 짓습니다. 500명짜리, 그 다음 또 380명짜리 시설을 짓다 보면은 사실은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이 원화 모집을 싸운다라고 표현할까요? 싸우면 당연히 민간이 져니다. 공적 기관은 국가 돈을 무수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을 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존할 수 있게끔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모든 일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국가가 다 하겠다고 빼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니 글쎄 이제 내 집 가까이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다른 저 옆에 이제 공보육을 한 현장에는 마음껏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지원이 넘쳐나고 내 집 가까이에 쉽게 보낼 수 있는 곳에는 국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좀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겪는다며 이건 결국은 이런 보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불편을 겪고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이 단순화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면 14개의 보육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데 이걸 너무 세분화로 나누는 것보다는 개인이 운영을 잘하는 시는 개인에게 좀 넘어주면 되는데 이 모든 정책을 국가가 다 하겠다. 절대로 국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보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국가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는 있는 시설을 좀 더 고급화 시설, 있는 선생님들을 좀 더 나은 환경,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정부 지원 시설을 많이 짓고 하는데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동수가 계속적인 급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도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아동만 계산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만 계산하니까 당연히 시설 부족으로 나오겠죠. 또 사교육기관도 있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학원, 유아를 전담할 수 있는 뭐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뭐 스포츠 교실에서도 아이들을 전담해서 하는 이런 통계적 자료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정책이 일원화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죽순으로 아이 하나를 보고 뭐 3개, 4개 부처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인 형태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은. 향후는 저희들이 10년 전에 이런 농담을 한번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원장은 있는데 아마 교사가 없을 것이다. 지금 교사의 수급률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취업을 나갈래요? 라면 부모님이 하지 말래 한대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향후는 아마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교사의 취업률도 제로가 되면 아이는 과연 누가 지도를 하고 보호를 할 것인가? 깊이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그렇죠. 저희들 역시나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만뒀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20년, 30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걸 놓을 수는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유아교육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을 지켜왔는데 지금 뭐 최근에 유아교육 3법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원이나 이 어린이집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사나 또 운영하는 그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면 제도는 단순했으면 좋겠다. 단순한. 자꾸만 무슨 일이 터지면 새로운 법령 만들고 새로운 법령 만들고 자꾸만 만들다 보면 이 법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이에게 신경 쓸 시간에 업무적인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줄여준다 해놓고 지금부터 자꾸 점점 많아지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서류를 해야 된다든지 뭐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저희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뭐 인센티브 아니고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과태료까지 먹이는 입장이거든요. 불필요한 행정이 너무 많은.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아이만 볼 수 있게끔 좀 집중할 수 있는 제도로 단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서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원장님들끼리는 이게 지침서가 아니고 법전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법을 전공한 게 아니고 유아교육부라서 보육을 전공한 사람들을 법잣대로 자꾸만 갖다 대니까 그걸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부처 통합이 이루어져서 일원화돼 가지고 한쪽에서 관리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강력히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자성적 목소리도 사실 필요한 게 지금 언론에 터지는 거 보면 일부 몇몇 이제 개인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유아 교육 현장에서 그 아동 학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터지면서 이게 막 공론화되고 시끄러워지면서 전체가 그런 양 호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교육 현장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지금 뭐 CCTV로 내 아이가 뭘 하는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CCTV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뭐 유아 교육을 전공해서 그 이런 보육 현장에 어느 누가 스트레스 받고 가려고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보육, 그다음에 여성가족 정책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희영 국장님 한번 추가로 좀 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 출산이라는 게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출산 정책들이, 보육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문어발처럼 이렇게 막 이래 좀 더 가지수를 늘려갖고 뭘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해도 체감도가 높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정책들이 다 추진이 잘 되고 효과적인 것 같으면은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특히 이 출산을 제어하는 정책만큼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길대 회장님께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저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찬성합니다. 100%. 그러나 시설 쪽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것보다는 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 현장, 아이를 가리키는 현장은 최선을 다합니다. 일부분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한 모든 교직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보육 교사들, 또 아이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에게는 좀 따뜻한 한마디로 칭찬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몇몇 사람의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 보육 교직원들이 같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는다 보니까 전공하신 친구들이 현장을 지금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이 떠나고 있는 현장을 좀 같이 아이와 교사와 운영자가 같이 행복한 어린이집,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는 꾸준히 돈으로 자꾸 뭐를 해주려 하지 마시고, 돈 이전에 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으로, 자꾸 관리 감독하는 정책 말고, 법을 만들어내는 정책 말고, 아이를 가리키는데 무슨 그렇게 법이 많이 필요를 합니까? 우리 교직원들이 다 훌륭한 교직원들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말. 한때는 국회의원님 보고 현장 가서 한번 보육교사 일일 체험해라니까 못하겠대요. 근데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보육교직원으로 활동한 선생님들은 그러면 천직이지 않습니까? 이 천직을 계속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안 빼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보았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그 현안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 즉 그 유보 통합 정책으로 제도를 좀 더 단순화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주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이런 맛보기식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정책, 소득 구분 없이 무조건 아이 못 낳는 가정에는 팍팍 지원해주고 지자체별 예산도 첫째와 둘째와 구분 없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을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정책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